안녕하세요, 썰밤 구독자 여러분. 저는 길 가다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50대 남성이고요.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대표님 소리 들으며 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밑바닥 인생을 살았더랬죠. 오늘은 그 시절 얘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떻게 인생 역전을 하게 됐는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전 부모 얼굴도 모르는 천의 고아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림받고 여러 복지기관을 전전하다 9살 때 모 지역에 있는 한 보육원에 정착했죠. 보육원 생활은 불행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넉넉하지 않았고요. 학교에선 보육원 출신이라며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주변 어른들도 각자의 가정이 있으니 크게 의지할 곳은 못 됐죠. 어떻게 보면 엇나가기 참 쉬운 환경이었어요. 실제로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패싸움을 하거나 담배와 술에 손대는 친구들이 늘어났고요. 하지만 전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쯤에 제가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됐거든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보육원 선생님 손을 잡고 식당으로 들어오던 그 애의 모습을 말이죠. 당시 고작 10살이었던 그 애는 부모 이름은커녕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충격으로 종종 그런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겁에 질린 채 바닥만 쳐다보는 그 애를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어린 계집애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거나 한 건 절대 아니었고요. 그냥 옛날 저 같아서 혹은 남자로서 이상한 사명감이 들어서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저는 그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이런저런 뒤치다꺼리를 해줬습니다. 식사 시간엔 식판을 대신 받아다 주고요. 밤에 울면 달래주고 학교 준비물 같은 게 있으면 챙겨주고 그야말로 친오빠처럼 굴었죠. 보육원 아이들이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놀리기도 했네요. 그렇게 저희는 보육원에서 함께 공부하고 서로를 도우며 자라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며 쌓아온 우정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변해갔죠. 고하면 어때? 난 네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앞으로도 너만 있으면 돼. 하고 그 애가 처음 고백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늘 제가 그 애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애 역시 외로움으로부터 절 지켜주고 있었던 거였죠. 저도 그 애가 보육원에 들어온 뒤로 한 번도 외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애를 향해 나도 그래.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하고 대답했고요. 그 애는 입맞춤으로 화답했습니다. 보육원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도 저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먼저 보육원을 졸업한 제가 월세방을 구해 소박한 보금자리를 꾸렸고요. 몇 년 뒤 성인이 돼 보육원을 졸업한 그 애가 제게 와줬습니다.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나름 좋은 중식당에서 밥을 먹고 혼인신고도 했네요. 그 애, 아니 아내는 제게 종교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내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들이 같이 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린 뭐든 다 해낼 수 있으니까. 하고 말했는데요. 그 말이 제겐 성서보다 더한 용기를 줬습니다. 아내 말처럼 혼자가 아닌 둘이었기에 그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죠. 당시 저희 부부의 목표는 집을 사는 거였어요. 보육원도 어떻게 보면 온전한 내 집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20년 넘게 남의 집살이를 해온 셈이었으니 그 서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태어날 아이만큼은 온전한 내 집에서 키우고 싶었죠. 그래서 둘 다 하루하루 참 악바리같이 일했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아내는 식당에서 주방 일을 했는데요. 서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얼굴 볼 시간도 별로 없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만큼 둘 다 돈 모으는데 진심이었고요. 힘든 줄도 모르고 오직 앞만 보며 달렸던 거죠. 덕분에 결혼하고 10년도 안 돼 작은 빌라를 매매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월세살이 할 때 태어났던 아들놈도 별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줬죠. 행복했습니다. 이제 좀 남들만치 사는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하늘이 보기에 그런 제가 너무 안 이꾸었던 걸까요? 아니면 아직 좀 더 밑바닥 인생을 경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들이 유치원 들어갈 무렵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 한쪽 다리를 잃게 된 겁니다.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수술 후유증으로 평생 한쪽 다리를 절게 됐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아내와 둘이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느꼈을 때 찾아온 고난이라서 그럴까요? 이겨내는 게 더욱더 힘들었네요. 그렇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빠였으니까요. 같이 일하던 동료의 도움으로 운전기사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벌이는 예전만 못했지만 그래도 다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고용주의 갑질이나 멸시 같은 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었죠. 몰랐는데 제가 운전에 제법 소질이 있더라고요. 예민하기 그지없던 어느댁 사모님도 제 차만 타면 멀미가 안 난다면서 참 신기해했더랬죠. 점잖게 운전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스카웃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 고향에서 제법 소문난 재벌가로부터 이직 제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월급을 1.5배나 더 준다기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시 모시던 분께는 죄송하지만 냉큼 하겠다고 했네요. 새로 모시게 된 분이 어마어마한 기업의 회장님이라서 많이 긴장했는데요. 막상 같이 지내보니 의외로 소탈하고 좋은 분이었습니다. 사실 운전기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24시간 대기조나 다름없거든요. 일과 시간이 끝난 한밤중이라고 해도 모시는 분이 부르면 달려가야 하죠. 그런데 그분은 그런 일도 없었고요. 오히려 틈날 때마다 고생한다면서 지갑을 열어 용돈을 주셨네요. 처음 한두 번은 이러시지 말라고 거절도 해봤는데요. 그때마다 회장님은 자네를 보면 내 아들 같아서 그래.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그러니 사양 말게나. 하면서 제가 기분 상하지 않게끔 배려해 주셨어요. 서비스업에 종사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윗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는 걸요. 그렇게 회장님을 한 반년쯤 모셨을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회장님 출근 시간에 맞춰 자택 앞에 차를 대놓고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비가 와서 그런가 사고당한 다리 관절이 미친 듯이 쑤시더군요. 그래서 부랴부랴 먹던 약을 찾았는데요. 웬걸 아무리 차 안을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에 두고 온 것 같더군요. 약국에서 파는 일반 약은 잘 듣질 않아서 따로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만 먹고 있었던 터라 참 난감하더군요. 다리는 운전할 수 없을 만큼 쑤셔오는데 그날따라 회장님 미팅 때문에 이동이 많은 스케줄이었거든요. 우선 아픈 걸 꼭 참고 회장님을 회사까지 모셔다 드리고요. 고민하다 아내한테 연락해 약 좀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1시간 내로 바로 회장님이 거래처를 가야 하던 상황이라 제가 집까지 다녀오긴 힘들었어요. 다행히 집에 있던 아내는 아이를 이웃집에 잠깐 맡기고 제가 있는 곳으로 와줬죠.
자, 여기 약. 얼른 먹어. 고마워, 여보. 당신 덕분에 살았어. 아내가 건네준 약을 먹자 쑤시던 다리가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그런 저를 아내가 안쓰럽다는 듯이 바라봤어요. 당신 괜찮겠어? 많이 아파 보이는데 오늘 하루는 쉬면 안 돼? 모시는 회장님 좋으신 분이라며. 어떻게 그래. 운전기사가 나 하나인데. 됐으니까 당신은 얼른 들어가 봐. 이따 집에 가서 얘기해. 그래도 당신 정말 아파 보이는데. 아내는 제가 걱정됐는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는데요. 그런 아내에게 얼른 가보라며 실갱이 아닌 실갱이를 하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불쑥 나타난 회장님이 제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저는 서둘러 자리를 옮겨 뒷좌석 문을 열고 고개를 숙였죠. 회장님은 나오셨습니까? 그래. 근데 김 기사, 이분은 누구신가? 회장님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쏠렸어요. 저는 멋쩍음을 감추며 입을 열었죠. 저희 집사람입니다. 제가 집에 두고 간 게 있어서 가져다 주려고 잠깐 왔어요. 당황하던 아내도 제 소개에 황급히 허리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하네요. 이이가 늘 도움 많이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진작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하는 건데 제가 애 키우느라 바빠서.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저야말로 김 기사에게 신세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죠. 회장님은 도통 저희 아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긴 하지만 무슨 탤런트 뺨치게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손가락질 할 만큼 흉측하게 생긴 것도 아닌데 참 이상하더군요. 괜스레 꺼림칙한 기분에 서둘러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만 가실까요? 오늘 일정 많으신데 이러다 늦겠습니다. 그래야지. 만나서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봅시다. 그제야 회장님은 아내에게서 눈을 돌렸고요. 본인도 민망했는지 어색한 헛기침과 함께 차에 올라탔어요.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저도 차를 출발시켰는데요. 회장님은 차 안에서도 아내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더군요. 나이와 이름 같은 신상 명세부터 시작해서 별걸 다 묻더라고요. 김 기사, 자네 지금 저랑은 어떻게 만나게 됐나? 네? 저희 집사람이랑요? 같은 보육원 출신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도 둘 다 고아라. 저도 고아라고? 어릴 때 조실 부모한 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집사람이 어릴 때 기억이 없어서. 저도 그렇지만 그 사람도 자기 부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건 대체 왜... 제 말에 회장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목적지에 거의 다 와갈 무렵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시더군요. 자네만 괜찮다면 조만간에 한번 소개를 좀 시켜줄 수 있겠나? 네? 저희 집사람을요? 대체 왜...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 또 생각해보니 내가 자네 고용 주면서 너무 무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자네 아내랑 셋이서 식사나 한번 했으면 하네. 솔직히 기쁘기보단 떨떠름했어요.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 흑심을 품으신 건 아닌가 저희가 의심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평소 회장님의 성정을 보건대 또 그러실 분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대답은 했습니다. 그러자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비서와 스케줄을 확인하고 날짜를 잡으시더군요. 그날 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당연히 아내는 엄청 부담스러워했죠. 아니, 회장님이 갑자기 왜 날 보자고 해? 대체 나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할 게 뭐가 있다고? 낸들 알겠어.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해주시네. 나쁜 의도로 그럴 뿐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맛있는 밥 한 끼 먹고 온다고 생각하자고. 당신이랑 둘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리에서 밥이 넘어가겠어? 거절하는 건 좀 그렇겠지? 아무래도 그렇지. 솔직히 난 회장님이 까라고 하면 까야 하는 사람이잖아. 부담감 때문에 몇 번 그 자리를 고사하려던 아내는 결국 마지못해 식사 자리에 응했어요.
저와 아내 형편은 평생 발도 못 들일 것 같은 고급 한식당이었는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식사하는 내내 회장님은 아내 얼굴만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회장님,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왜 저희 집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신 건가요? 대체 어떤 게 궁금해서요? 이젠 대답 좀 해주시죠. 회장님이 잠시 머뭇거리다 아내에게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어요. 이름이 김수진이라고 했는데 그건 보육원 들어가고 새로 받은 이름인 거죠. 혹시 전에 이름은 박영애 아니었습니까? 네? 그게 무슨...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어린 시절 딸을 하나 잃었는데 얼굴 이목구비하며 분위기가 너무 비슷해서. 혹시 등 뒤에 점이 5개가 모여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가마는 2개고. 회장님의 말에 아내는 물론이고 저도 입을 떡 벌렸어요. 그도 그럴 게 회장님이 말한 신체적 특징이 모두 아내와 일치했거든요. 놀란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내가 말을 잇지 못하자 회장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와락 끌어안고 통곡하기 시작했죠. 그럴 줄 알았어. 첫눈에 보자마자 알아봤지. 영애야, 이 애비 몰라보겠어? 난 너라는 걸 바로 알겠던데 어찌 넌 이 애비를 몰라봐. 아내는 당황해 몸을 떨기만 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머릿속에 잠들어 있던 기억이 되살아난 걸까요? 갑자기 회장님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아빠? 정말 우리 아빠 맞아요? 그래, 영애야. 내가 그동안 널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네 애민 널 잃어버리고 나서 병까지 얻었어. 평생 널 다시 못 보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눈앞에 펼쳐진 갑작스러운 부녀 상봉에 감격스럽기보단 얼떨떨했어요. 모시던 회장님이 아내의 잃어버린 친부였다니 누군들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하지만 일단은 잠자코 있었고요. 그 사이에 회장님과 아내는 몇 안 되는 기억의 조각을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살던 동네나 집, 같이 살던 식구들의 특징까지 두 사람의 기억은 신기할 정도로 어긋남 없이 일치하더군요. 바닷가 쪽으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잃어버리게 된 사연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럴 게 아니라 얼른 네 엄마랑 언니 만나러 가자꾸나. 혹시라도 아닐까 싶어서 미리 말은 못했는데 내 당장 연락하마.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저와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차마 저는 대문 넘기도 힘들었던 그 거대하고 웅장한 집에 설마 아내와 같이 들어가는 날이 올 줄이야. 모든 게 꿈만 같더군요. 사모님, 아니 장모님 역시 아내를 보자마자 주저앉아 오열하시더군요. 영애야, 너 정말 우리 영애 맞니? 응, 엄마, 나 영애야. 그동안 보육원 가기 전 일을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생각났어. 나 영애 맞아. 엄마 딸 박영애. 그동안 어딜 그렇게 꽁꽁 숨어 있었어? 엄마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나 엄마랑 아빠를 완전히 잊고 있었어. 당연히 날 버린 거라고 생각했지. 애타게 찾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러자 장모님은 아내를 끌어안고 울음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영애야, 네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엄마가 이제 다신 우리 딸 놓지 않을 거야. 평생 지켜줄 거야. 감격적인 모녀 상봉에 저도 절로 눈물이 흘렀는데요. 갑자기 잠자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자가 끼어들더군요. 친자 검사는 해본 거 맞아? 이 여자가 우리 영애라는 증거가 어디 있는데? 아무래도 곧 결혼한다는 회장님의 첫째 딸, 그러니까 제 처형인 것 같았어요. 저도 존재를 알고 있기만 했지 얼굴을 본 건 처음이었죠. 처형의 날카로운 말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요.
당황한 장인어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친자 검사는 아직 안 해봤지만 생김새가 딱 어릴 때 영애 그대로잖니. 기억도 일치하고. 우리 집 돈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일지 어떻게 알아? 김 기사 와이프라며. 그럼 알게 모르게 아빠가 흘린 얘기 듣고 꾸며냈을 수도 있지. 갑자기 저와 아내를 사기꾼으로 모는 처형 때문에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싶으면서도 기분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건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나 봐요. 끌어안고 있던 장모님을 밀어내고 제 쪽으로 오더군요. 그 모습을 본 장인어른이 처형을 야단쳤어요. 미애, 너 입조심 안 해? 어디 사람을 앞에 두고 사기꾼 우는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엄마도 아빠도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집 운전기사 와이프 따위가 영애일 수가 있어? 난 절대 못 믿어. 일단 친자 검사부터 해보라고. 처형은 버럭 소리를 지른 뒤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 그날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헤어지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동안은 대면대면하게 지냈네요. 혹시라도 친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어떡하나 내심 걱정이 컸는데요. 다행히 검사 결과 아내와 장인어른의 유전자는 일치했습니다. 또다시 감격적인 가족 상봉이 이뤄졌고요. 장인어른은 가까운 친척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저와 아내를 또 한 번 소개시켰죠. 다들 진심으로 축하해줬는데요. 여전히 처형만큼은 아내를 적대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 20년 만에 다시 만난 동생이 왜 낯설지 않겠어요? 타인처럼 느껴지고 거북스럽기도 하겠죠. 그래도 한 핏줄이니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내도 처형에게 언니 하면서 살갑게 굴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하지만 처형의 태도는 도무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아내를 많이 찾아서 처갓집을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는데요. 그것도 불편하다면서 싫은 내색을 보였고요. 하루는 다 같이 저녁을 먹다가 장모님이 저희 부부에게 아예 들어와서 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요. 아주 질색팔색을 하면서 화를 내더군요. 엄마 미쳤어? 같이 살긴 뭘 같이 살아? 영애 애가 무슨 속셈을 갖고 있을 줄 알고? 그게 무슨 말이니? 속셈이라니? 보육원에서 컸잖아. 매제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없이 살던 사람들인데 우리 집 재산 보고 눈이 안 도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매일 찾아와서 알랑방귀 뀌는 것도 다 떡건물 바라고 그러는 건데 아예 같이 살자니?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지. 우리 집 돈을 어떻게 빼돌릴 줄 알고 그런 말을 해? 처형이 무슨 말을 해도 꾹 참던 아내가 그땐 정말 화가 났나 봐요.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씩씩대며 대거리를 하더군요. 언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친자 검사하기 전엔 그런 의심할 수 있다 쳐. 근데 이미 내가 한 가족이라는 게 증명됐는데도 그런 말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내가 따져 물어도 처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엄마 아빠가 너무 세상을 착하게만 보는 것 같아서 내가 총대 메고 할 말 하는 거야. 솔직히 너 이렇게 화내는 것도 난 의심스러운데? 찔려서 그런 거 아니야?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언닌 대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온 거야? 이 사람이랑 나 보육원에서 없이 자라고 힘들게 살았어도 남의 돈 탐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근데 언니는 나랑 이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해? 당장 사과해. 나랑 이 사람한테 사과하라고. 내가 사과를 왜 해? 난 합리적인 추론을 한 것뿐이야. 네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광분하는 거겠지. 어쨌든 난 너 우리 집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 절대 찬성 못해.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 그렇게 말다툼을 한 이후로 아내와 처형의 사이는 급속도로 안 좋아졌어요. 중간에 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어떻게든 화해시켜보려고 해도 소용없었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저희 부부 앞에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 줄은 말이죠. 그쯤 저는 운전기사 일을 그만두고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요. 종종 아내가 회사로 놀러와 함께 점심을 먹곤 했어요. 그날도 아내가 처갓집에 있다가 아들만 맡겨두고 절 보러 왔는데요. 모처럼 만에 둘만의 외식이라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장인어른 회사에선 제법 거리가 있는 곳이었죠. 택시라도 탈까 하다가 날씨도 좋겠다 산책할 겸 걸어가기로 했는데요. 일부러 한적한 길로 돌아가니 사람도 없고 참 좋더군요. 그렇게 한참 걷다 아내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인근 가게에 들어가 생수를 한 병 샀습니다. 아내는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말이죠. 계산을 하면서 잠깐 틈이 생겨 가게 문 밖을 바라봤는데요. 길가에 서 있던 아내가 저와 시선이 마주치자 생긋 웃으며 손을 흔들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은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검은색 오토바이가 굉음을 울리며 나타났고요. 그대로 아내를 뒤에서 쳐버리곤 멈추지도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 아래로 추락하는 기분이었어요.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제 걸음걸이가 어찌나 느리던지 성취하는 한쪽 발을 도려내고 싶은 기분이었네요. 간신히 달려가 바로 아내의 상태부터 살폈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길 위엔 어느새 피가 흥건했고요. 아내는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군요. 여보, 괜찮아? 당신 나 알아보겠어? 기다려. 지금 119부터 부를 테니까 절대 정신 잃으면 안 돼. 알았지? 제 말에 아내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고한 지 20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고 전 그대로 아내와 같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고요. 잠시 후 연락을 받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달려왔습니다. 처형도 함께였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우리 영애가 왜? 오토바이 사고였습니다. 차도도 아니고 도보에 서 있는데 왜 미친놈이 사람을 치고... 뭐? 그 자식 지금 어딨나? 술 먹고 운전한 게 아니고서 그게 말이 돼? 모르겠습니다. 사고 내놓고 멈추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려서 지금 경찰에서 찾고 있다는데 잡힐지 모르겠어요. 제 말에 장인어른은 씩씩대면서 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시더군요. 아마 경찰 쪽에 연줄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가족들은 꼼짝 않고 아내의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요. 이 사람 수술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꼬박 반나절쯤 기다렸을까요? 마침내 수술을 마친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이 달려가 어떻게 됐냐고 물었죠. 일단 수술은 잘 끝났으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를 좀 다치긴 했는데 목숨에 지장은 없을 겁니다. 경과 보면서 후속 조치만 잘하면 일상생활도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의사의 말에 얼마나 안도감을 느꼈는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실제로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고요. 놀라서 얼른 장모님을 부축하려고 했는데요. 문득 옆에 있던 처형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놀랍게도 처형은 안도하는 낯빛도 기뻐하는 낯빛도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오히려 아쉬워하는 얼굴? 그러다 그런 생각을 한 스스로가 무서워서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밉고 싫어도 친자매인데 설마 아내가 무사한 걸 아쉬워했을까? 그냥 내가 오해한 거겠지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그때 그 처형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더군요. 결국 저는 아내가 눈을 뜨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조심스럽게 처형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내가 착각한 걸 수도 있겠지만 말이야. 이상하게 그날 처형 얼굴이 계속 마음에 걸리네. 계속 당신한테 적대적이었던 것도 그렇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뭔가 사연 있는 사람처럼.
그러자 가만가만 제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실은 내가 부모님 다시 만나고도 어릴 때 기억이 온전하게 다 돌아오진 않았거든? 특히 언니에 관한 건 아예 머릿속에 검은 먹을 들이부은 것처럼 새카맣기만 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그 사고 충격 때문인지 뭔지 옛날 기억이 떠올랐는데, 여보, 어릴 때 가족끼리 여행 갔다가 내가 미아가 된 거라고 했잖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언니가 사실 날 일부러 버린 것 같아. 뭐? 그게 진짜야? 처형이 당신을 일부러 버렸다고? 확실해. 그때 그 바닷가에서 언니가 갑자기 나한테 막 친절하게 굴면서 과자를 사 먹으러 가자는 거야. 원래 늘 나한테 냉랭했던 사람이었어서 어린 마음에도 기뻤던 기억이다. 그래서 언니를 따라갔는데 아무리 걸어도 가게는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돌아가자 해도 언니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다 언니가 날 갑자기 커다란 버스 같은 데 태우고 과자 사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거든? 내가 싫다고 막 우니까 날 때리기까지 했어. 대들지 말고 얌전히 있으라고. 그래서 그 버스에서 계속 언니를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언닌 돌아오지 않았어. 아내의 경악스러운 고백에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입을 열었죠. 대체 처형이 그런 짓을 왜? 아무리 당신이 싫다고 해도 친자매잖아. 그땐 당신이랑 처형이나 둘 다 어린애였는데. 그러자 아내의 낯빛이 한층 더 어두워졌어요. 당신한테 이런 얘기까진 굳이다 싶어서 안 했는데, 실은 우리 언니 내 친언니 아니고 입양된 거야. 뭐? 입양? 원래 엄마가 몸이 약해서 병원에서 임신은 힘들 것 같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부모님은 고심 끝에 언니를 입양했던 거고. 근데 입양하고 4년 뒤에 내가 기적적으로 생긴 거야. 언니 입장에선 내가 참 싫었겠지. 그래서 부모님 모르게 나 많이 꼬집고 괴롭히고 그랬었어. 그럼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아예 모르시는 거야? 처형이 당신을 버렸다는 걸? 그렇겠지? 나도 충격으로 잊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기억이 났으니까. 어쩐지 언니가 너 어떻게 미아된 건지 기억나냐고 은근히 떠보더라니. 내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그제야 안심하더라고. 감춰져 있던 처갓집의 가정사에 그제야 처형이 이해가 갔습니다. 아내와 저를 왜 그렇게도 싫어했는지 말이죠. 자기가 버린 동생이 근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린 시절 자기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겁도 났을 테고 말이죠. 그런 처형이 밉살 맞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나 아내도 보육원 출신인지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족이 생겼구나 하고 기뻤을 텐데 갑자기 태어난 동생의 존재에 위기감을 느꼈겠죠. 자기는 부모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입양아인데 동생은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아내와 저는 고민 끝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겐 이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들춰내봤자 좋을 게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다시 가족을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기로 했죠. 하지만 그건 그거고 아내는 사과만큼은 제대로 받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따로 처형에게 문병을 와달라고 기별을 넣었는데요. 처형은 뭔가를 눈치챈 건지 아니면 문병 오기가 싫었던 건지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거절하더군요. 결국 한 달 뒤 퇴원한 아내가 직접 처형을 만나러 갔죠. 언니, 나 할 말 있어. 뭔 할 말? 나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역시나 이번에도 처형은 아내와의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요. 처형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아내가 재빨리 입을 열었습니다. 나 어린 시절 기억 전부 돌아왔어. 내가 왜 미아가 됐는지 이젠 안다고. 그 말에 처형의 표정이 무섭게 굳었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가 나 버린 거잖아. 그날 그 바닷가에서 나 과자 사준다면서 데리고 나가선 그대로 버렸잖아.
처형은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헛웃음을 쳤어요. 참나, 너 무슨 소설 쓰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모함을... 이 집에서 나 몰아내려고 수쓰나 본데 괜한 짓 하지 말고 돌아가. 사과해줘. 그렇게만 하면 나도 더는 옛날 일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아, 뭔 사과를 해? 내가 널 버리긴 언제 버렸다고 그래? 끝까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나도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어. 참나, 부모님이 네 말을 믿을 것 같아? 아니 뭐, 난 입양하고 넌 친딸이니까 네 말을 믿어줄 수도 있지. 너도 지금 그거 믿고 그러나 본데, 그럼 난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무고죄로 고소도 할 거고. 어디 사람을 되먹지도 않은 얘기로 끌어내리려고. 언니 제발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줘. 언니가 나 버린 거 맞잖아. 끝까지 잡아떼는 처형한테 실망한 걸까요? 급기야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호소했어요. 하지만 처형은 끝까지 그런 아내를 비웃기만 하더군요. 결국 아내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처형과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어린 시절의 진실을 낱낱이 고해 바쳤죠. 처형은 그런 아내의 입을 막지도 않고 팔짱을 낀 채 지켜보다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아빠, 설마 거의 20년 만에 다시 나타난 얘의 말을 믿는 건 아니지? 그동안 엄마 아빠 곁에서 딸 노릇한 건 얘가 아니라 난데 친딸이 아니라는 이유로 얘 이 황당한 말을 그대로 다 믿어줘 버리면 난 엄마 아빠한테 너무 실망이 클 것 같아. 애초에 증거도 없고 순 말뿐인 얘기잖아. 기억 왜곡일 게 뻔하다고. 처형의 당당하고 뻔뻔한 말에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러다 장인어른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얘 영애야, 네 언니 말처럼 네가 뭔가 착각하는 거 아닐까? 너 없어지고 나서 미애 얘가 얼마나 울며 불며 널 찾았는데. 아니, 아빠, 내 기억은 확실해. 그날의 그 끔찍했던 사건을 트라우마로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이번에 사고로 병원에서 생사를 헤매면서 확실히 기억이 났다고. 날 버린 건 언니야. 그리고 난 제발 사과 한마디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면 된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외면한 채 저렇게 파렴치하게 날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는 거라고. 그러자 처형이 화를 내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게 지금 누군데? 너 내가 돌아온 너 환대 안 해줬다고 지금 나 모함하는 거잖아. 너 정말로 네 남편이랑 짜고 우리 집안 재산 다 가로채 속셈 아니야? 내가 방해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처리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놈의 재산 얘기 좀 그만해. 말했잖아. 나랑 이 사람 없이 살았어도 남의 거 탐내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얼른 인정하고 사과나 해. 날 왜 버렸어? 왜 버렸냐고? 10살짜리 꼬마애가 뭐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고. 너 피해망상 진짜 대단하다. 아니면 연기력이 대단한 건가? 증거도 없이 사람을 왜 자꾸 몰아가는데? 그놈의 증거 눈앞에 들이밀어주면 그땐 내 말 믿을 거야? 눈물 흘리던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방을 뒤적거리더니만 무언가를 꺼내더군요. 난 언니가 진심으로 사과해주기만 하면 모든 걸 덮고 가려고 했어. 이건 전부 언니가 자초한 거야. 아내가 꺼낸 건 낡은 리본이었어요. 검붉은색의 구닥다리 디자인이었지만 제법 고급스러워 보였죠. 그걸 본 처형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이거 기억나? 언니가 생일 선물로 아빠한테 받은 리본. 언니는 이걸 마음에 들어해서 늘 차고 다녔고 그날 우리 여행 갔을 때도 차고 있었지. 우리가 그날 찍은 사진에도 남아있더라.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나긴 뭘 어디서 나. 언니가 나 버스에 버리고 갈 때 내가 울면서 매달리느라 떨어진 건데. 그것도 모르고 허둥지둥 도망갔잖아. 어때? 이래도 잡아댈 거야? 아내의 말에 처형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덜덜 떨기만 하더군요. 그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던 장인어른이 입을 열었어요.
그럼 영애 말이 다 사실인 거야? 너 정말 영애를 일부러 버린 거니, 미애야? 아니야, 아니라고! 저깟 리본이 무슨 증거가 되는데? 어디서 새로 구해와선 날 모함하는 거야? 이 리본은 땡땡 브랜드에서 나온 한정판이야. 그때 우리나라에서 딱 100개만 팔았던 걸 내가 무슨 재주로 구해? 그럼 그 여행 때 네가 나 모르게 리본을 뺏어서 감춰두고 있던 거겠지? 내가 대체 왜? 나 없어지기 바로 직전에 찍은 사진에서도 언니는 이 리본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추하게 잡아떼기만 할 거야? 아내의 조목조목한 반박에 처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식구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얼마나 또아리를 틀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보니 경찰이었는데요. 믿을 수 없게도 아내를 친 뺑소니 범인이 잡혔다고 하더군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잡혔다고요? 네, 그 사고 당시 남편분께서 생수 사셨던 가게 기억나시죠? 그놈이 거길 다시 왔었나봐요. 가게 사장님이 몰래 신고해줘서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도 찾았어요. 지금 바로 서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네, 바로 갈게요. 아내와 처형의 대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전해진 소식에 가족들 모두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일단은 범인 얼굴을 보고 단도리부터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 온 식구들이 우르르 경찰서를 향했는데요. 그 뺑소니범은 이제 갓 20살 정도 됐을까요? 생각보다 더 어린 청년이었는데요. 저희 보자마자 납작 엎드리더군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놈의 낯짝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열불이 나던지요. 저도 모르게 그 뺑소니범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네요. 그런 사과는 사고를 내고 나서 바로 했어야지. 뻔뻔하게 도망갔다가 잡히니까 이제 와서 선처를 구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잘못했습니다. 저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집에 비 때문에 돈이 너무 궁해서 순간 눈이 돌아 그만. 그치만 전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가만 들어보니 뺑소니범의 말이 너무 이상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잡았던 멱살을 풀고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니. 전부 알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전 저분이랑 같이 왔길래 다 들통난 줄 알고. 뺑소니범이 가리킨 건 놀랍게도 처형이었어요. 서로 오는 내내 쥐죽은 듯이 있던 처형은 뺑소니범이 자기를 가리키자마자 펄쩍 뛰더군요. 이 인간이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날 언제 봤다고 아닌 척을 해? 그러자 그 뺑소니범도 단독 범행으로 몰릴 게 걱정돼서였을까요? 똑같이 바락바락 악을 쓰더군요. 아니 저한테 시키셨잖아요. 이 여자 오토바이로 치라고. 목숨줄 끊어달라고. 뒷일은 다 알아서 하겠다더니 이게 뭡니까? 제가 잡혔으니까 이젠 모르서 하겠다 이거예요? 이럴 줄 알고 그쪽이 사주했던 통화 내용 다 녹음해뒀습니다. 돈 받은 이체 기록도 그대로 있고요. 그러니까 혼자 빠져나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뺑소니범의 말에 처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발발 떨기만 하더군요. 그것으로 이미 진실은 드러난 거나 다름없었죠. 처형은 정말로 사람을 사주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장모님은 그대로 혼절하셨고요. 장인어른은 길길이 날뛰며 처형의 뺨을 때렸어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빠,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뭐? 용서? 우리 딸하고 20년 가까이 떨어져 있게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서 죽이려고까지 해놓고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네가 용서를 빌어? 말해봐. 대체 왜 그랬어? 우리 딸한테 왜 그랬냐고? 다 엄마랑 아빠 때문이잖아. 그러게 날 입양하고 왜 쟤를 낳았어? 엄마 아빠 딸은 난데 평생 나만 예뻐하겠다고 해놓고 왜 영애를 낳았냐고? 내가 언제 너랑 영애를 차별한 적이 있어? 너 친딸 아니라고 구박하지도 않았고 영애만 친딸이라고 더 싸고 돈 것도 없잖아.
그냥 제 존재 자체가 나한텐 차별이었어. 제가 살아 숨쉬고 움직일 때마다 난 이 집 친딸이 아니라는 걸 뼈가 시리게 느꼈다고. 제가 없어졌으면 했어. 죽어버렸으면 했어. 쟤 그렇게 충동적으로 버리고 나서 나라고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 엄마 아빠한테도 미안해서 그만큼 더 착한 딸이 되려고 노력했고. 근데 왜 이제 와서 제가 다시 나타난 건데? 왜 또 나한테서 엄마 아빠를 빼앗으려는 건데? 처형의 울부짖음에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아내가 처형에게 달려들어 뺨을 올려붙이더군요. 범죄자 주제 헛소리 그만해. 어디서 값싼 사연팔이래? 나랑 우리 남편 때문에 네 몫으로 갈 유산 줄어들까봐 내 목숨 노린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아니야! 난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 사랑 때문에. 웃기고 있네. 나랑 우리 남편만 보면 돈돈거렸으면서. 뭐 눈에 뭐만 보이는 법이야. 유산이 어쩌고 할 때부터 내가 진작에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난 너 절대 용서 못해. 법대로 다 처벌받고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아내의 요목조목한 말에 그제야 장인어른도 정신이 들었던 걸까요? 긴 한숨을 내쉬면서 입을 열더군요. 그래,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미애야, 난 널 더는 내 딸 자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 그건 네 엄마도 마찬가지일 거고. 앞으로는 다신 만나지 말자. 아빠,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정말 날 친딸처럼 생각했으면 이렇게 단칼에 인연을 끊을 수 없는 거 아니야? 결국 날 얘랑 차별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 아니, 난 영애가 너한테 이런 똑같은 짓을 했어도 영애와 인연을 끊었을 거다. 이 모든 건 네가 자초한 결과야. 변호사 선임이고 뭐고 너 알아서 하고 다신 집으로 돌아오지 마라. 아빠, 왜 그래 진짜? 영애 없는 동안 엄마 아빠 옆에서 딸 노릇했던 건 나야. 내가 얼마나 효녀였는지 생각해보라고. 영애 없는 그 긴 세월 엄마 아빠 나 아니었으면 진작에 절망감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했지 않겠어? 애초에 그런 상황 만든 게 누군데?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영애를 내다 버렸기 때문이잖아.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러 놓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우리를 위로하던 널 생각하면 신물이 다 나온다. 애초에 김서방이 우리 집 운전기사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내가 영애를 우연히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평생 만나지 못하고 살았겠지. 그래놓고 반성하긴커녕 돌아온 영애를 해하려고 해. 난 너 절대 용서 못한다. 장인어른은 그렇게 처형을 외면한 채 기절해 있던 장모님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와 아내도 진술을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섰고요. 처형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유치장에 갇히게 됐죠. 수사 결과는 뭐 놀라울 것도 없었네요. 실제로 처형은 뺑소니범에게 아내를 죽여달라고 사주한 게 맞았어요. 범행 동기는 아내의 기억이 돌아와서 자기 잘못이 폭로될까봐, 그래서 그대로 쫓겨날까봐 그런 거였습니다. 그럼 재벌집 딸로 살던 그동안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게 되는 거였으니까요. 또 자기 몫의 유산이 줄어들까봐 그런 것도 있었겠죠. 지리한 재판 끝에 처형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가 죽지 않고 무사했던 만큼 형량이 그렇게 길진 않아 진작에 출소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쉬운 마음은 없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처형은 감옥에 있던 것보다 더 큰 벌을 받고 있거든요. 결혼 약속까지 했던 약혼자에게서 버림받은 건 당연하고요. 그동안 장인어른 장모님 돈만 믿고 그 어떤 밥벌이 기술도 익히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뭐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 이력이 있는 상황에선 멀쩡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겠지만요. 어쨌든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 상황에서 처형은 결국 식당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마저도 지금 만나고 있는 양아치 같은 남자친구에게 다 뜯기고 있다고 하더군요.
출소한 지 얼마 안 됐을 땐 저희 아내나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제발 좀 도와달라고 연락도 했던 모양인데요. 온 가족이 칼같이 끊어내고 연락처도 싹 바꿔버렸답니다. 그것만으로도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된 처형으로선 더는 연락할 방도가 없었죠. 지금도 여전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모양이던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커녕 꼴 좋다는 생각만 든다면 제가 너무 못된 걸까요? 반면 아내와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여전히 정정하시고요. 저희 아들도 잘 크고 있습니다. 아들은 현재 의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 중인데 장인어른이 얼마나 기특해하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장인어른 사업을 물려받은 뒤로는 일이 너무 바빠서 가족들과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 휴가 땐 큰맘 먹고 길게 시간을 빼서 다 같이 가족 여행이라도 다녀올 생각입니다. 이렇게 글로 지난 날을 정리하고 보니 가족만큼 소중한 건 없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말이죠.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결국 이렇게 다시 웃을 날이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뭡니까. 비 온 뒤 더 땅이 굳어진다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